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피에로 인형 괴담. 제 딸은 선천적으로 웃음이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웃음기라곤 하나도 없는 딸의 모습이 속상한 저는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온갖 인형과 맛있는 음식 등을 다 해주었죠. 그래도 딸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이것저것 해주다 놀이공원을 데려가는 날이었죠. 갑자기 딸아이가 깨르르 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처음 보는 딸아이 모습에 감격스러워 딸을 웃게 만든 게 무엇인지 찾았죠. 딸은 제 손을 잡고 눈앞의 인형 가게로 저를 끌었어요. 저도 신나서 모든 걸 다 사줄 각오가 돼 있었죠. 그런데 이런 딸이 어떻게 찾았는지 웬 구석에서 입이 뒤까지 찢어져 걸린 피에로 인형을 들고 왔네요. 딸은 망설임 없이 그 인형을 품 안에 소중한 듯이 안고 신나서 까르르거리더군요. 섬뜩했던 그 인형도 딸아이의 모습에 불안감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형 가게 주인이 나타나더니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버린 인형인데 그걸 어디서 찾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이 인형은 절대 안 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정사정해서 돈도 두둑히 얹어드리니 그제서야 딸아이와 인형을 단둘이 남기지 마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인형을 넘겨주시더군요. 딸아이가 웃음을 찾게 된 이후 저희 가족은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네요. 그런데 무서운 게 딸이 아파하면서도 웃고 있는 겁니다. 온갖 병원을 다 방문해도 원인조차 파악을 못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찾아 회사에 가보니 남편을 멀쩡했고 그제서야 딸아이와 피에로 인형을 둘이 남기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미친 듯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읽어야 하면서 집에 가는데 가까워질수록 딸아이의 까르르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네요. 우. 이런 떨린 마음으로 문을 열자영. 딸이 입이 뒤까지 찢어져 죽어있고 그 위에 서서 피에로가 딸아이 목소리로 미친 듯이 웃고 있네요. 그리곤 뒤돌아서 피에로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또 둘이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악몽.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 황혼역. 나는 무더운 아파트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나는 저녁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고향에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어국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죠. 처마 밑에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수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불은 켜있지 않았지만 바닥이 완전히 내려앉아 사라져 있었고 거기에서 창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닥에 있던 장소를 가득 채운 증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수군대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바닥에서 몇 개의 검은 구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다시 안으로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 구체의 정체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가족의 목이었습니다. 모든 목은 온화한 표정을 지은 채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들은 쉬지 않고 완만한 상하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자 안에서 갑자기 목이 하나 더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이 다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목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온 목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친구의 목이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목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목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과 입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악몽을 자주 꾸는 편이지만 그때는 다른 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잠을 깨고 나서도 그 무서운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에는 축축한 땀이 계속 흐르고 가슴을 조여오는 감각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고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꿈을 꾸던 시간에 그녀는 이불 속에서 차게 식어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절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병원의 피리 소리.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속에는 폐병원이 있다. 해체 작업 도중 그대로 방치되어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부모님은 당부하셨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전거로 가기에는 꽤나 먼 데다 산속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 동창회 때문에 나는 오랜만에 X시에 돌아왔다.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구 A, B 씨와 함께 옛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폐병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내가 X시를 떠난 후에도 그 병원은 쭉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우리는 폐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A가 차를 준비하고 손전등, 비상식량, 소금,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피리를 인원수대로 가지고 우리는 폐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내비게이션이 맛이 가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고 터널 안에서 비가 새긴 했지만 우리는 겨우 폐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3층 건물의 넓이는 25m 정도였다. 초등학교에 딸려있는 수영장 정도의 크기였다. 건물 벽에는 심령 스팟에 있을 법한 낙서가 여기저기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꽤 어려운 한자들이 적혀 있어서 의미는 알 수가 없었다. 건물 주변에는 울타리를 대신하는 것인지 밧줄이 둘러쳐 있었다. 우리는 호신용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폭주족이나 노숙자는 없는 것 같았다. 병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들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었다. 병원 1층을 걸어 나가는 동안 건축 일을 하고 있는 비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 크기 건물이면 해체하는데 돈 몇 푼 들지도 않는다고. 도대체 왜 철거하다가 중간에 버려둔 거지? 실제로 창문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건물 자체를 해체하려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1층에는 그닥 흥미로운 것이 없었기에 우리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2층을 나아가면서 A가 입을 열었다. 별것도 없네. 해체 작업 중이어서 위험하다고 했던 건 여기 못 오게 하려는 구실이었구나. 여기저기서 우리 부모님도 그랬었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수술실 같은 것이라도 있었다면 병원 분위기가 낫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터라 병원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왜 부모님들은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기 못 오게 하려고 했었을까? 라고 C가 말했다. 우리는 맥이 빠진 채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도 딱히 별다를 것은 없었다. 우리는 모든 방을 돌아보고 무사히 건물 끝으로 왔다. 하고 B가 다시 입을 열었다. 3층만 넓이가 달라. 안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건축이라는 사람은 다르네. 진짜 숨겨진 방이라고? 라고 내가 말하며 그 입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막다른 골목의 벽이 얇은 펜이어 합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가볍게 두드려 보면 분명히 벽이 아니라 안쪽에 공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어떻게 할까? 라고 A가 물었다. 나는 역시 부수고 들어가야겠지? 라고 대답했다. B와 C 역시 이상한 건 확인해봐야지. 어차피 철거할 곳이잖아.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실파이프로 벽을 가볍게 때리자 어이없을 정도로 가볍게 모든 합판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 안은 분명히 다른 곳과 분위기가 달랐다. 단숨에 공기가 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벽에는 병원 외벽에 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낙서가 빽빽하다. 역시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다. 안쪽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 밑에는 검은 얼룩이 퍼져 있었고 주변에는 수없이 조각난 밧줄이 있었다. 뭐야, 여기는? A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B가 말했다. 나는 겁에 질려. 이제 나가자. 라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알 것 없이 자연스레 발을 옮기기 시작했고 어느새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앞다투어 달리다 넘어지기도 하면서 겨우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밧줄을 넘어 자동차에 도착했을 무렵 C가 입을 열었다. 봉인이어서. 라고 우리는 다 같이 반문했다. 그 벽의 문자와 밧줄은 봉인이었다고. 라고 C는 계속 말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말렸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안으로 들어갔잖아. 나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기다렸어.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안 들어갔었다고. 나와 A, B는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목에는 분명 목걸이로 걸어두었던 피리가 사라져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악마.
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가려던 때였습니다. 역에서 표를 끊고 전철을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전철을 타는 것이었던 때다. 형과 단둘이 할머니 댁에 간다는 것만으로 기뻤던 나는 형과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누나가 엄청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에 깜짝 놀란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자 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영무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쓰러진 나를 데려다 놓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형에 관해 묻자 영무원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몇 분 후에야 그는 형이 죽었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무를 모르고 원인을 물었지만 영무원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영무원과 어머니가 현관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악마.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형이 악마한테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나까지 잡아가지 않을까 그 후로 5년간 겁에 질린 채 살아왔습니다. 악마.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터였기에 배가 고파 점심을 만들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점심이 없다는 것에 투덜거리며 식사를 차리던 도중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을 받지 않아 걱정한 나머지 집에 전화하신 것입니다. 나는 일단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간 것은 아닐까 싶어 어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도 슬슬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계셨습니다. 다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못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 댁에서 만난 어머니는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습니다. 슬슬 너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바로 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두려워하며 물어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악마의 뜻을 알고 지금까지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상은 이랬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어느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실신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앞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너무나 시끄럽게 구는데도 부모는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났을 때 가까운 곳에 앉아있던 괴상한 모습의 남자가 일어나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떠들고 있던 아이의 머리를 마구 찔렀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내가 기절한 사이 남자는 역시 계속 떠들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왔고 형 역시 우산으로 머리를 난도질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온 몸을 검은 천으로 휘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는 것인지 화내는 것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은 마치 악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형의 죽음에 관해 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천국의 문. 어느 남자가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호텔에서 한숨 자고 새벽녘에 돌아가기로 하고 근처의 호텔을 예약했다. 우선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방에 두었다. 방은 호텔 꼭대기인 12층에 있었다. 방에 도착하고 남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출장처로 향했다. 이른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호텔에 돌아왔을 때 남자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로비를 벗어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린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안에는 할머니가 한 명 있었다. 엘리베이터 구석 쪽에 서서 이쪽을 보며 환히 웃고 있다. 안 내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할머니는 내릴 기색이 없었다. 남자는 같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 자신의 방이 있는 12층의 버튼을 눌렀다. 남자는 할머니와 반대쪽의 벽에 몸을 기댔다. 그런데 층 버튼을 자세히 보니 자신이 누른 12층의 버튼만 빛나고 있었다. 다른 층의 버튼은 눌러져 있지 않다. 남자는 이 할머니도 나랑 같은 층에 묵고 계시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2층에 도착할 때까지 그저 멍하니 엘리베이터 위쪽의 층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올라가 드디어 12층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다. 이 호텔은 분명 12층까지밖에 없을 텐데. 남자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졌다.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윽고 멈춰섰다. 전광판에는 13이라는 숫자가 떠올라 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눈부신 빛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비쳤다. 문 너머 저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성스러운 빛에 휩싸인 새하얀 세상이었다. 할머니는 남자에게 미소를 짓고 빛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빛에 휩싸인 할머니는 문득 뒤를 돌아보고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남자를 향해 손짓했다. 남자는 밖의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대로 나갈 뻔했지만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에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남자는 정신을 잃었다. 남자가 정신을 차린 곳은 출장지의 병원이었다. 간호사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보니 3일 전 호텔 앞길에서 차에 치여 중태인 채로 병원에 후송되어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었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미소.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겪은 일이다. 그날 나는 역의 홈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내 옆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커플이 있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홈의 노란색 선 안쪽에 서 있었다. 그 커플은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꽤 귀여운 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러운 기분으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가 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열차 쪽으로 향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에 그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커플도 시선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커플 앞을 지나칠 무렵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전철로 뛰어들었다. 쾅하고 딱딱한 물건에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뒤를 이어 전철이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멈췄다고는 해도 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열차였다 보니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터라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였다. 선로에는 여자아이의 잔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결코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런 거지? 아까까지 분명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뛰어드는 순간마저도 즐거워 보였는데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영무원 몇 명이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혼란스러웠던 탓에 말을 더듬으며 네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영무원은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오면 사고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철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 자살사고 외에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검증과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친구에게도 영무원이 말을 걸고 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완전히 혼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증언을 하기로 하고 역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영무원의 안내를 받아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곧 영무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지인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대로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가져서 나에게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정직하게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 여자아이는 자기가 열차로 뛰쳐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밀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전철로 뛰어들던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이었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뛰어들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감사합니다라고 수긍할 뿐이었다. 방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도 냉정한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이런 상황입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경찰은 대답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자살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갑작스레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밝은 얼굴로 마치 산책이라도 가듯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죽는다고 마음속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들뜨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에 홀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내가 보았던 전철에 뛰쳐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에 홀렸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7번째 이야기, 사신. 어렸을 때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친구는 실화라고 바득바득 우겼지만 어쨌거나 전해들은 이야기니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자매가 어떤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 실험이라는 것은 우선 새벽 2시에 자고 있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2명의 사람이 서서 손뼉을 가볍게 2번 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후 눈을 감고 사신님, 사신님, 정말 무서운 걸 보여주세요라고 작게 중얼거린다. 그리고 3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서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짓는 표정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였다.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다 간단한 주문이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시시한 내용에 처음에 언니는 별로 흥미가 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동생은 해보자. 다른 사람한테 실험해보면 되잖아라고 졸라댔다. 그래서 자매는 주말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딱히 아버지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저 그날따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자고 오시게 되어 집에 있던 것은 아버지뿐이었던 것이다. 2명이서 조용히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실험을 준비했다. 준비라고 해봐야 양 옆에 나란히 서는 것뿐이었지만 대충 시간이 2시쯤 되자 자매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다. 자, 사신님, 정말 무서운 걸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던 동생은 무서워하면서도 두근거렸고 그저 도와주고 있던 언니는 냉정하게 3분을 기다렸다. 이윽고 3분이 지났다는 것을 알리는 휴대폰 알람의 진동이 울렸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똑같았다. 거봐, 소문은 다 이런 거야. 이제 해봤으니까 빨리 자자.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그대로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 날 한참 동안 늦잠을 자버린 자매가 낮이 다 되어서 일어났는데 1층이 떠들썩했다. 내려가 보니 아침에 돌아오기로 하셨던 어머니가 대단히 당황한 듯한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남편이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던 남편이 아침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깨우러 가보니 이불 속에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발작이었다. 어머니와 구급대원이 현관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자매는 듣게 되었다. 남편은 언제쯤 발작이 일어났던 건가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상태를 봐서는 아마 밤 1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쓰러져 오는 어머니를 보며 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면 결코 표정이 바뀔 리가 없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사신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 누구도 진실은 알 수 없을 것이다.